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정신과 교수 이철순입니다. 요즘 소아정신과 외래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들 중 하나가 학교폭력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역교육청에서는 직접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곳도 있어 이런 사건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학창시절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으로 공경에 처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대학 입학 시에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려 합니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다루려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개입의 중심은 당연히 피해자 보호와 회복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덮기 위한 다양한 개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처벌과 책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치료받고 교육되어야 할 대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방문하는 학교폭력 관련 아이들을 보는 관점에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지도와 상담에 대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관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지도와 상담은 이러한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개인적 요인,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 그리고 주변 환경적 요인 등이 있겠습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성향, 공감 능력 부족, 규칙 지키기 어려움, 낮은 자존감, 다른 아이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경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욕구나 대인 갈등 해결 능력의 부족, 정서 및 주의력 문제 등이 있겠습니다. 부모 요인으로서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 문제에 기인한 아이의 정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즉, 부모의 애정이나 관심 부족, 방임적인 양육 태도, 반복되는 신체적 처벌, 가정 내 구성원들 사이의 폭력에 대한 간접 체험, 폭력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가치관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적 요인으로서 주변 친구들의 폭력에 대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 태도, 비행친구 및 이성과의 건전하지 못한 또래 관계, 지나치게 경쟁적인 학교 문화 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 개인, 환경 요인들은 어느 하나가 100%로 폭력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관련 요인들을 찾고 하나하나가 접근의 길이 될 것입니다. 먼저 부모 관련 요인들 접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부모님의 인식은 가해자 아동의 지도와 상담 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 및 상담기관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과 부모의 방향이 다르다면 어떤 개입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아이에게 생겼을 때 부모의 반응이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건의 실제와 상관없이 부모의 맹목적인 아이 보호는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잘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잘못한 상황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워나가며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 관점은 이러한 부모의 행동은 어려움에서 아이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가 잘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과도한 정서적 개입은 부모 스스로 사건의 피해자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에 대한 모욕, 트라우마, 억울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변을 적으로 보며 모두와 싸우기도 합니다. 부모가 마치 폭력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며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 폭력 사건 개입과 함께 부모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개입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 평가는 객관적 평가가 쉽지는 않지만 되도록 엄마와 아빠 모두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서 가정 내 훈육에 무관심하거나 신체적 처벌이 포함된 훈육이 확인된다면 결국 부모가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아이가 변할 것입니다. 만약 가정 내 폭력이 확인되고 일상화되어 있다면 개입을 위하여 다른 사회적 차원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개인적 요인에 대한 접근을 보면 사건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발달이 느리거나 자신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우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학교 내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과 발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기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 폭력을 반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 내용에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관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연관될 수 있는 대표적 임상적 사항은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거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계성 지능은 지능 수준이 71에서 84 사이에 있으며 일상에서 느리거나 서툴러서 단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보다 이해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좀 더 쉽게 설명되어야 하므로 반복해서 이러한 사항을 좀 더 쉬운 방식으로 교육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를 피드백을 받으며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있는 경우 자신만의 관점이 매우 좁아 전체의 맥락을 보지 못하고 개인적인 관점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성 훈련 차원에서 사건의 국소적 내용보다는 전체적 맥락을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즉, 사건의 이전 상황들, 실제 사건의 가해 행동 대신 대처 기술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따른 다양한 결과들을 체험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거나 후회하지 않으면서 사과하지 않는 경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사실에 대해 전혀 죄책감이 없는 경우 가해자에게는 해당 행동의 심각성과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피해자 관점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느껴질지에 대해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관점에 대한 이해, 자기 행동에 대한 인식, 이를 반성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심각성과 책임감을 전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관될 수 있는 임상적 진단으로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품행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이며 이러한 다양한 신경 발달 장애에서 공감 능력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가장 공감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특히 고기능 자폐 아동에서는 지능이 높고 기능이 괜찮으나 공감 능력이 저하되어 상황에 대한 맥락을 알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행동이나 일상에서 자신만의 행동 방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보이는 반복되는 상동 행동이나 독특한 행동 방식이 없이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감정 교류에 서툰 경우입니다. 즉, 사회성 문제만 두드러지게 있는 경우입니다. 나머지의 경우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 품행장애에도 충동적 행동들이 있으면서
그 행동들과 관련된 맥락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공감 능력이 부족이 있을 때 동반되는 다른 공존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진단에 대한 치료나 도움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 기억력 저하 및 충동성 조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고 후회한다는 것은 이미 큰 진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추가적인 행정 및 임상적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외부의 아동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반복된다면 정신건강 및 발달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상적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사건이 반복되는 경우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있으면 분명 그 사건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안 하겠다고 다짐도 하지만 작업 기억력 저하로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아이는 일부러 그런다고 오해받기도 하고 어른들을 우습게 보는 무례한 아이라고 취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 정서, 인지, 주의력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에서 가해자 아동의 내적 요인으로서 인지, 공감 능력,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연관되는 임상적 상황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 경계성 지능,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발달이 늦는 아동들은 학교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고 서툴고 주변 아이들과 다른 성향들이 눈에 띄며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사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으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폭력 피해자가 한 번에 가해자로서 행동한 경우입니다. 제 외래에도 이런 억울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금 느리고 서툴고 남들과 약간은 다르지만 심상이 너무나 착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가벼운 놀림을 반복해서 받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였는데 그게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사실은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럴 경우 행정적으로는 가해자 및 피해자를 지정할 수 있겠지만 임상적으로는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난과 괴롭힘 사이에 모호한 행동으로 괴롭힘을 해오다 이번에 피해를 호소하는 쪽에서는 이번 피해에 대한 정서적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지만 그동안 그러한 행동에 대한 부적절함, 그 상황에서 겪는 상대방의 고통 등에 대해서 교육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편에서 오랫동안 피해를 경험하다가 이번에 가해자로 행동한 경우에는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온 것에 대한 괴로움, 힘듦에 대한 공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 행동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것에 대해 분명 말하고 앞으로 그러한 장기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한 안전 확보와 함께 가해 행동 대신 할 수 있는 대처 행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 외래에 오는 아이들 중 학교 적응이 힘들어 자해나 행동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아동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면담이나 약물치료, 입원치료가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전환하는 환경 변화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개입을 당연히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학교 분위기가 어떤 아이들에게는 숨막히고 견디기 힘들며 화가 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모두 각자의 장점이 있으며 관심사도 모두 다양합니다. 그러다 학업이 시작되면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한 가지 기준에 아이들은 줄을 서게 됩니다. 사회가 제시한 기준에 줄을 서지 못하는 아이들은 깊은 좌절감을 가지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공부에 대한 재능을 타고나거나 어릴 적 선행의 기회가 있던 아이들도 마음은 늘 편하지 않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항상 아이들 간에 긴장을 가져오며 한 번씩 폭발적인 관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해자로서 연루되는 학생들에게는 전학이나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이 일시적 환경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학교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의 축소판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사회가 전쟁에 가까운 경쟁이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이 중시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나 뉴스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진다면 어른의 학교폭력 개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사회 전체가 치열한 경쟁과 순위 매기기의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고 각자 개인의 다양성과 그것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사회로 조금씩 변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긴장감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장의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너무나 요원하지만 현재 어른들이 미래 아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 접근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입에 앞서 우선 가해자의 보호자와 사건에 대한 관점이 일치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정서적으로 많이 취약해 보인다면 반드시 같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선 보호자와 관계 문제로 인한 아동의 정서 문제 등이 있다면 보호자의 인식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아동의 성장 속도는 모두 조금씩 달라서 조금 느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의력, 인지능력, 사회성 영역에서 발달 지연이 가해자와 연결된다면 그런 발달 문제에 관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달 지연인 아동은 대부분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서 사건에 대해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어떤 결정이 날 수는 있겠지만 임상적으로는 양쪽 모두 도와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가 경쟁과 공부를 통한 생존 경쟁의 터전이 아니라 아이들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는 노력이 학교 폭력 사건을 줄일 수 있는 환경적 배경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아정신과 교수 이철순이었습니다.